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조금 불안불안하다 싶더니 결국 이렇게 크게 사고가 터지고 말았네요. 다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숫자만 보고도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하는 일이 사실 최근에 근래에 별로 없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2022년 이후에 최악의 하루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물론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는지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하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불, 파란불 색깔 얘기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 1.25%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3.62% 폭락입니다. 이거는 폭락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S&P 500 지수 2.3%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폭격을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가 6.8% 급락, 그리고 테슬라가 12% 하락했습니다. 12%의 폭락은 정말 돈이 얼마가 휴지 조각이 됐을지 계산하기도 어렵네요. 알파벳도 5% 급락을 하면서 이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부진이 일단은 좀 트리거가 됐던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트리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때가 매도할 타이밍인가 싶었는지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들이 다 같이 좀 밀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던 체크 포인트들 여러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역시나 M7의 급락입니다. 오늘은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화면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 애플 2.8%, 아마존 3% 하락이고요. 구글 5%, 메타 5.6%, 엔비디아 6.8%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M7 이럴 때 참 사이가 좋네요. 다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폭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M7만 떨어진 게 아니라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강세를 보이던 일라이릴리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GE,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가장 좀 주목했던 그 섹터라고 한다면 AI 섹터입니다. 그냥 엔비디아, 브로드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AMD와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여기 아리스타 네트워크라고 통신 장비 중에서 미국에서 AI 관련 수혜주로 여겼던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6% 급락했고요. 그리고 이튼은 잘 아시죠? 전력기기 섹터 올라가는 걸 이튼과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AI 때문에 전선, 전력기기, 전력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우리나라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었다면 미국에서는 이 이튼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 종목까지 다 같이 지금 AI 관련 AI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종목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빠질 트리거가 필요했는데 최근에 증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좀 잘 버티고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무너져야 다시 또 동력을 발휘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단순히 M7 많이 보시겠지만 오늘은 AI 전반이 좀 타격을 크게 받았다라는 포인트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여기서 끝일까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의외로 월가의 반응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CG가 조금 잘못됐네요.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은 한 2주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2주만 잘 버티면 AI 관련주들은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어떤 하락세가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로테이션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좀 너무 높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어떤 시장이 조금은 다시 정신을 좀 차리고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 나오네요 이제. 여기에서 시즈널리티, 그러니까 그냥 시즌적인 측면이 있다. 이 시즌에는 좀 하락세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좀 좋아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그런 빈틈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구글의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제 유튜브 실적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것으로 AI가 이렇게 빠지는 거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인 것은 일단은 지금 IBM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시간 외 실적을 발표하고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호재로 봐야 될지 어찌됐든 월가에서는 지금 당장 뭐 큰일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 한번 믿어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인데요. 일단 경제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어서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조업 PMI 꺾였습니다. 확실히 요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노란색 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이 선에 중간선의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건 50m 하회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뭐 서비스는 여전히 탄탄하네요. 의외의 결과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또 구리 가격이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는 미스터 카퍼, 닥터 카퍼라고 해서 우리가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제조업 PMI 떨어지고 구리 가격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기 둔화가 의외로 또 침체까지 갈 수가 있으려나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구리 가격 낙폭 심상치가 않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월가의 반응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리드 디맨드, 그러니까 강한 수요, 그리고 리미티드 서플라이,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지금 잠깐 뭐 중국이 안 좋다 그래서 떨어졌지만 금방 올라올 거야 라고 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고요. 그리고 의외로 여기 UBS에서는 금 가격을 조금 더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금 가격이 금방 또 올타임 하이를 다시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 랠리가 아마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금방 돌아올 겁니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글쎄요, 경기와 금 가격의 흐름들 앞으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체크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뭐 그냥 이제 7월 FOMC가 일주일 남아서 요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임 뉴욕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인물인데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레이트 컷,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넥스트 윅, 당장 다음 주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금리 인하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그렇게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CME 페드와치 기준으로 6.7%, 뭐 귀엽죠? 이 정도는 뭐 사실상 아무도 금리 인하를 7월에는 사실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괜히 7월에 인하했다가 저는 또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변동성 커지고 있는데 조금 더 변동성 예상하지 않았던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저는 일단 뭐 원래 계획대로 9월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이 6.7%의 가능성이 뭐 실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FOMC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 조금 힘드니까 다음 주에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FOMC 기점으로 한번 여러 가지 전략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 세 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테슬라 주가 차트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12% 폭락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테슬라 나더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멋있어, 트럼프한테 기부금 많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IRA가 폐지될 수 있는데 과연 테슬라가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해외의 어떤 그런 공장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미국에서 다 하라는데 어떻게 테슬라가 수혜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그걸 아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했던 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럼 해리스 쪽에 붙어 있었으면 조금 나았을까요? 근데 모르겠네요. 이제 또 트럼프 쪽에 이렇게 붙었으니까 해리스 트레이드의 수혜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을 했죠.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TD 코언에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 ESS 지금 2배 됐고 그건 팩트지만 AI가 이제 곧 돌아올 거고 그리고 또 로봇 택시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 아마 내년에는 무조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건 ESS뿐이고 나머지는 다 전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말 좀 신랄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AI와 로봇에 대한 얘기만으로 지금 테슬라의 실적을 어떻게 좀 메꿔보려고 시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EO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CEO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다른 M7에 비해서 더 크게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단기 낙폭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완전히 차트가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선택지가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특징주는요. 태양광 섹터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종목이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2% 급등을 했습니다. 이 인페이즈 에너지 덕분에 다른 종목들 뭐 넥스테라 에너지라든지 퍼스트 솔라라든지 알고 계시는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같이 올랐는데요. 어제 그 얘기가 있었죠. 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44대 41로 역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실현이 되나 하고 그 트럼프 소셜미디어 관련 종목 찾아봤더니 그 종목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정치 테마주라서 사실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과연 우리가 해리스 트레이드에 나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들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현재 반응들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여전히 트럼프가 승리한다 쪽에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73% 보시는 대로 아직까지 트럼프 대세론이 꺾인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열심히 캠페인 돌리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뭐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흑인 그리고 여성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안, 히스패닉 이쪽을 좀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들을 지금 계속 가져가다 보면 일단 지지층 결집만 한다고 해도 어쨌든 싸움은 될 수 있으니까요. 바이든 전 후보는 지지층 이탈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트럼프 대세론이 꺾인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해리스 트레이드도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최소한 살짝 멈췄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적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저만 돈 없는 게 아니었나 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었나 봅니다. 비자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랬다는 건 뭐 카드 결제 자체가 좀 애매했다는 건데 사실 2분기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니고요. 3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경기 둔화 우려,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제조업 PMI 떨어지고 구리 가격 떨어지는 게 우리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LVMH, 뭐 이게 뉴욕 증시 종목은 아니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명품 루이비통 그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다가 실적 발표하고 추가로 4.6%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중국 쪽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직 명품 살 그런 욕구는 아직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소비주들이 다 부진할까라고 찾아봤던 게 이제 램웨스턴 홀딩스와 치폴레인데요. 램웨스턴 홀딩스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감자튀김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 이렇게 안 좋았고
추가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역시나 부진했고 3분기부터의 어떤 우려들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맥도날드도 비싸서 안 가는 걸까요? 근데 다행히 치폴레는 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는 지금까지는 안 좋은데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비주들도 약간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 먹는 거는 또 먹어야 되니까요. 그 안에서 어떤 가성비 소비 같은 것들은 잘 챙겨보시면 오히려 그쪽 쏠림을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보시면요. 6.2원 내린 1379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일본의 엔화 강세가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했던 모습입니다. 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정규장 종가는 지난 거래일보다 2.4원 정도 내렸는데 야간 거래에서 엔화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연동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낙폭을 키웠고요. 이 엔달러 환율은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153엔대로 떨어졌는데요.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은행의 정례 통화정책회의 오는 30일에 열리는 가운데 금리 인상 전망 거론되면서 이 엔화 매도 포지션 청산되고 있다라는 진단 나왔고요.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에 2년물과 10년물 동반 하락하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되돌리려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시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 기준 4.28% 기록했는데요. 이 단기물 국채 금리가 더 특히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해진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더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우리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했던 원유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7달러 중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6주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하면서 최근의 흔들림 속에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한다면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를 추진한다면서 국제 유가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다른 상품 통화와 마찬가지로 중국 수요 둔화하면서 이 원자재 시장의 약세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둔화와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는 원자재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철광석 그리고 구리도 이렇게 석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여의도에서 열일하기로 소문나신 분이죠.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저 화면을 보고 빨간색이 가득한 저 화면을 보고 좀 아침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M7 급락했고 AI 관련 섹터 급락했고 다 알겠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그게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방금까지 계속 띄워주셨던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시피 이 테슬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 하나의 기업이 주가가 10% 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보실 수가 있는 거는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업이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이던스 상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실적 경계가 심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는 조금 과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지난 분기 어닝 시즌 초반 그리고 지지난 분기 어닝 시즌 초반에도 조금은 나타났던 흐름이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지난 분기와 지지난 분기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었군요. 아무래도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예상보다도 이제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해도 하루 만에 8%씩 빠지는 모습들이 연초부터 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2~3% 정도 빠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장 후반에 오히려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조정을 받은 만큼 사실은 단순히 한 가지 실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모습들이 그리고 경계가 조금 더 심화되는 모습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진짜로 예전 일을 뭐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을 텐데 금방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과열이 된 것 같아서 과냉이 됐다고 해야겠죠. 더 크게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원래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살짝 놓이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이번만큼은 뭐 뭔가 좀 더 특별한 그런 실적 시즌이다, 뭔가 좀 더 악화가 됐다 이런 거는 특히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상반기보다 조금 더 이제 과하게 좀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인하가 되면은 성장주라든지 주도주가 조금 더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끌어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경계도 상당히 심화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위험 자산 대표적인 성장주 많이 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조금은 빠질 때 크게 빠지는 모습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것들을 좀 상쇄시켜 줬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뭐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9월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우리가 많이 확신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시장이 좀 더 흔들렸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맞나 봐요. 뭐 AI,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알파벳의 실적이 뭐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AI가 급락했던 걸 보면 지금 뭔가 시장이 빠지기 위한, 하락하기 위한 트리거를 좀 더 기다렸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은 조금 더 뜯어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것 중에서도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부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면서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알파벳보다도 조금 더 빠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이 어제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P 500 대비로도 나스닥 대비로도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더해서 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다양해졌다라는 점도 한 가지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양해졌다라는 포인트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있을까요? 우선 큰 틀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있겠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서 이 국채 금리라고 하는 부담도 또 한 번 커졌습니다. 이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변동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외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시겠죠. 이런 측면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저희가 뭐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1980년대 이후로 보더라도 이 선거 직전에 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되돌림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정치 불확실성에다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오히려 좀 트리거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됐군요. 뭔가 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안 좋은 걸 찾아내는 그런 느낌이던데 그게 거기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셔서 넘어갔는데 AI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AI에 대해서 이거 진짜지, 이건 계속 가야지 하면서 다른 쪽에서 뭐 사람을 줄이더라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혹시 뭐 조금 꺾인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급격히 줄었다랄까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만큼 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났어야 됐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정도였고 이번에도 이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더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정도였다 보니까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 미국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대표적인 알파벳과 같은 업체들을 제외를 하고 그 이외의 업체들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이 무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유선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캐펙스 작년까지 늘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방금 또 AI라고 하는 표현을
표현해 주셨는데 AI와 관련을 해서도 조금 다양한 기업들로 조금 더 분산해서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뭐 이튼,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도 다 빠지길래 저는 AI가 다 문제가 생겼나 싶었는데 그 안에서 또 캐펙스 투자가 좀 늘어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 주셨고요. 뭐 저희 그 국내 증시에서도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AI가 뭐 절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게 좀 아쉬웠군요. 그러면 이 외에 실적 시즌 주목할 만한 종목들은 더 없었을까요? 뭐 지금 시간에 보니까 뭐 포드가 좀 급락을 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포드와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은 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크게 오른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국채금리 하락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DR 홀튼과 같은 홈빌드 업체들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업체들 워낙 소외가 되었었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좀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IT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적인 기업들 실적이 7월 말 8월 초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계속해서 오르기보다는 그때까지는 조금은 등락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 말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이 BOJ와 함께 미국에서 FOMC가 함께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월 말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일시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경향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월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이 등락이 클 수가 있는 시기인 만큼 조금은 이 부지런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실적 시즌이 원래는 좀 호재가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 7월 말 8월 초라고 표현해 주셨죠. 이런 구간들에 또 하필 그 중간에 또 FOMC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월말이어서 월말 뭐 기관의 어떤 부클로징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다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주가 하락하고 뭐 중소형주로 좀 돌고 있고 러셀 2000이 강세를 보이고 소외주들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더 갈 것 같으세요? 혹시 7월 말 8월 초에 어떤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해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 최근까지는 연초 대비로 마이너스였다가 그리고 S&P 500 지수는 17%, 18% 오르던 중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차이가 났던 게 바로 이 실적입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튀어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최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연동이 되면서 중소형주는 조금 더 등락이 크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는 시기에 반등은 크게 나타날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확실히 등락 역시도 국채 금리에 따라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네.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 쫓아가는 이러한 흐름보다는 조금 빠졌을 때 대응을 하고 빠졌을 때 대응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공격적으로 이제 쫓아가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3분기이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3분기라고 표현을 하신 걸 보면 지금이 이제 3분기의 시작이잖아요. 7월 25일이니까 7, 8, 9월까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의 색깔이 계속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중소형주를 이제 매매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ETF라든지 뭐 지수 추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소외주 쪽으로 어쨌든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네, 소외주도 있으시고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IWM 이런 ETF도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상반기까지 빅테크가 시장을 좀 주도했다면 그 흐름이 계속 바뀌는 로테이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전략
전략을 대선 이슈, 대선 변동성과 함께 엮어서 한번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뭐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좀 안 좋고 주가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M7 대신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쪽도 좀 아닌가? 그리고 경기 둔화 시그널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거 혹시 저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상당히 질문이 아주 넓었고 그렇죠. 넓었는데 네, 제가 경기 둔화 조금만 시그널에 대해서 좁혀서 한번 열심히 얘기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둔화가 되는 시그널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최근까지는 과열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됐으면 어느 정도 정상화로 돌아가는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경기 둔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 대비로는 양호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연초 대비로 조금 더 전망치 상향된 지역 역시도 미국이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둔화가 되는 흐름,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주택 지표라고 하는 게 여러 개 발표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혼재가 되는 부분이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궁극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높게 평가가 되지만은 경기 침체 압력을 크게 높이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발표가 되고 있는 환경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골디락스 얘기를 하면서 경기가 조금 천천히 둔화가 되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둔화가 되다가 잠깐 삐끗해서 침체까지 갈까 봐 제가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정도의 시그널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저희가 초반부터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좀 봐야 되는 그런 변동성, 불확실성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하반기는 대선일 테니까 나오신 김에 대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대선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3분기는 조금은 이 되돌림이 나타나고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낙폭이 커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시기에도 사실은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발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980년대 이후로 오일쇼크 이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단 2번을 제외를 하고는 그 이후에 모두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대선 직전에는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9월이라고 하는 이 TV 토론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존 대비로 상당히 횟수가 적거든요. 그런 만큼 그 시기는 상당히 공격적일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정치 불확실성 이 10월, 11월 초까지는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당 시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정 컸지만 펀더멘털 양호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작은 이러한 기업들로 조금 더 선별해서 이 연말, 연초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응 전략까지 뭐 정말 완벽하게 딱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7월에도 관심주, 추천주가 뭐 퀄컴, 머크, 뭐 트랜스타임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뉴욕 증시에서 그리고 혹은 국내 증시에서 좀 8월에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8월 주목 기업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주간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저희가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한 기업으로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 일라이 릴리와 같은 업체들 아니면은 HC 헬스케어와 같이 미국의 고령화 수혜주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수요 높아질 수 있고 경쟁력 높은 업체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IT 기업들 중에서는 만약에 좀 IT 일부 기업들로 보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외교 불확실성 영향 QQQ 대비는 덜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실적을 양호한 이 XLK와 같이 미국 대표 IT ETF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트랜스타인과 같은 이 방산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방산주로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글로벌 방산주로 묶여있는 이러한 투자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SHL
멀티 이러한 글로벌 방산주 ETF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불확실성은 커지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기회는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만큼 조금은 더 부지런해져야 되지만은 조금은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좀 깊었던 그런 장에서도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많이 짚어주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놓였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그 M7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헬스케어 섹터에 일라이릴리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HCA 헬스케어, 또 XLK, SHLT 뭐 이런 ETF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올해를 또 슬기롭게 그리고 또 위기를 또 기회로 반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의 걱정거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한 번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2분기 성적표가 저조했다라는 그 명분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12%의 하락이었습니다. 그 밖에 뭐 엔비디아나 퀄컴, 브로드컴,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반도체주들의 급락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가 넘게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는데 원체 올 한 해 내달렸던 반도체 이다 보니 밸류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가는 시점에서 대선 레이스를 앞둔 상태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입니다. 과연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내는지 우리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가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0.5%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0.2%의 상승으로 814포인트에서 문을 닫았는데요. 자, 코스피 일중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낙폭을 장중에 확대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758포인트에서 장 문을 닫았고요. 장중에 좀 차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2%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을 좀 어느 정도 줄여내나 싶었지만 엔비디아 그 퀄 테스트 통과, HBM3는 통과됐지만 3E는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소식 속에 낙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사측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내나 싶었지만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2%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반사이익, 그러니까 HBM3E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하이닉스 쪽으로는 어제 시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흐름 보실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0.2%의 상승, 814포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나홀로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2,6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피격 소식 이후에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물량을 내던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2,600억 원의 매도 이어졌고요. 선물시장 쪽에서도 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담았고요. 코스닥 흐름 보실까요? 코스닥에서는 그 메이저 주체들의 흐름이 유가증권 시장은 반대였습니다. 기관 사자 보여줬습니다. 개인도 물량을 받쳐냈고요. 외국인들 32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점검해 봤고요. 조은중 캐스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팔자 속에서 코스피가 크게 출렁였는데요. 방위산업주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시스템까지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미국의 대선 판도와 그리고 실적을 고려한 업종 선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바로 하나시스템인데요. 어제 장 초반부터 상승
상승폭을 키우면서 10% 상승률 보였습니다. 하나시스템은 글로벌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공랭식 레이더 기술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수출 확대시키겠다라는 계획 발표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수혜주, 방산주로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는데요.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어제는 장중에 3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산 이 셀트리온은 기관도 함께 담았는데요. 이 진펜트라가 셀트리온의 하반기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제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제3공장이 생산 가동 전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3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대규모 위탁 생산 수주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났고요. 어제는 4% 급등 보였습니다. 현대 HD, 현대일렉트릭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실적 발표 후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의 영향력이 다시금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정말 대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실적 추이에 함께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향방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죠. 네, 시장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한 돌파구, 그 전략들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보고 네. 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과연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싶은데요. 네. 뭐 두들겨 맞겠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도 심리가 좀 깨진 거죠. 왜 빠졌을까? 사실상 뭐 테슬라의 2분기 실적만으로 빠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크게 빠진 것 그렇죠. 같아서요. 뭐 테슬라는 안 좋은 건 이미 어제부터 알았던 거고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늘 빠질 거라는 건 다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구글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 계획을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AI 관련된 종목들을 다 끌어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당연히 확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투자 규모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트럼프 피격 이후에 바이든의 사태, 그다음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다시 이제 후보로 지명되면서 뭐 지지율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다가 또 트럼프 트레이딩이 아닌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뭘 싫어하냐면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일단 한번 현금을 좀 마련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미국에서 지금 작동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기계적인 매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빠졌는데 미국이 그동안 너무 사실은 안 빠지고 조정도 잘 안 받고 너무 우상향을 계속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국면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도 대형주 말고 이제 중소형주로 좀 눈길을 줘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그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미국에 그러면 다 빠졌냐? 어제 빠질 때 또 제약바이오는 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랑 뭐 이런 걸 계속 샀을까? 보면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딘가로 또 자금은 또 이동을 할 텐데 아마 수출 소비재, 우리나라는 수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뭐 음식료라든지 뭐 지금 화장품, 그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 방산이라든지 자동차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일부 반도체는 좀 조정이 나올 테니까 조금 현금도 좀 확보를 좀 해놓으시는 게 네. 좋은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중 확보에 좀 주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반도체, 바이오 말씀 주셨는데 오늘 딱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콜 테스트 HBM3는 통과했는데 3는 통과 못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HBM3 사실상 뭐 실패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하이닉스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승기를 놓친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이 기회입니까? 아니면 냅둬야 되는 자리예요?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이제 말이 되게 많죠. 이제 근데 이게 참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내내 삼성전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삼성전자 얘기예요. 삼성전자 예. 언제 10만 전자 되냐, 뭐 이게 목표, 뭐 마치 그게 되면 뭔가 될 것처럼. 근데 지금 보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마다 약간씩 말이 좀 다르고 네. 3인지 3인지 뭐 헷갈리게 쓰고 그냥 기자들도 잘 모르죠. 뭐 그러니까 헷갈리게 막 쓰고 그러는데 애널리스트 한 분이 딱 정리를 했습니다. HBM3는 이미 납품 중이고 네.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관련돼서 일부 납품 중이고 또 하나 이제 3E는 이제 칩 테스트는 통과를 했는데 HBM 자체는 통과를 했는데 HBM 혼자 쓰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GPU랑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징을 해서 테스트하는 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네. 패키징을 했을 때 제 성능이 나오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있고요. 3E는 아직 칩만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 HBM 자체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넘어가야 될 산은 좀 많고요. 3E를 뭐 8월 달에 뭐 12단 같은 경우는 아직 칩을 하고 있고 뭐 8단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올해 안에는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예측했던 8월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3E 12단이 통과되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적어도 8단이라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다 되지 않으면 9만 원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시장 분위기도 지금 올라가기는 좀 쉽지 어렵죠. 않겠죠. 이럴 때는 현금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그 말 즉슨 지금 8만 원 이탈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이탈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네. 챙겨놓고 다시 들어가도 괜찮은 전략이겠어요? 그렇죠. 오늘 뭐 만약에 이익이 나신 분들은 일부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 8만 원 밑으로 빠지면 다시 그때 한번 분할 매수 해보셔도 괜찮다. 지금은 공격적인 접근은 아무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아무리 좋은 산업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은 있는데 그게 지금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이 뭐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당분간은 좀 반도체도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이제 추세가 꺾이면 다시 들어 올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나오고 또 뭐 지금 보면 엔비디아 같은 그 거대한 종목이 뭐 5% 빠졌다가 뭐 3% 들어 올렸다가 막 이러잖아요. 네. 예, 지금 시장 자체가 될 때는 또 확 또 들어 올리는 장이기 때문에 예. 아직 AI 모멘텀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일단 투자를 이제 뭐 구글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또 각자 또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직 지금 다음 달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거기서 또 어떻게 그 퍼포먼스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하겠죠. 사실 젠슨 황 뭐 퍼포먼스 좀 잘 하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또 나와줄 것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럼 SK 하이닉스는 대표님 네.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돼요. 어제 삼성전자 빠지니까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에선 빠질 텐데 아마 실적이 나오죠. 실적이 잘 나오면 네.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7조 얘기도 뭐 어제 돌았는데 사실은 7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5조 초반, 5조 중반 정도 예측했던 5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뭐 5조 후반이라든지 뭐 아니면 6조 초반 뭐 이렇게 나오면 영업이익이 그럼 또 한 번 서프라이즈로 또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하이닉스가 그동안 빠진 것도 사실은 좀 그냥 핑계결에 좀 뺀 거죠. 최근에 한 10% 빠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리는 뭐 하이닉스 그동안 못 사신 분들은 여전히 살 자리인데 이게 아무리 하이닉스가 좋아도 전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생각보다 주가는 탄력이 부족할 수 있다. 뭐 하락 출발했는데 뭐 제자리를 갖다 놓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공격적으로 접근하자는 아니었네요. 그러면 결국에 소부장은 지금 아니라고 말해 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소부장도 당분간은 확 올라가기 좀 어렵겠죠. 예, 분위기상. 어제 좀 들어 올린 종목들도 있긴 했지만
최근에 조정을 좀 미리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네. 엔비디아가 빠진 거 보면 우리나라 장비주들이나 뭐 지금 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일단, 엔비디아 올라간다고 최근에 또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관망 심리고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팔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습니다. 그럼 탑픽은 어디로 보세요? 탑픽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겠죠. 하이닉스. 예, 그렇다고 사자라는 관점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이제 여전히 이제 뭐 20만 원을 한번 깰 수도 있다라고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장중에 20만 원을 깨고 실적 발표 전에 깬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더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하단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방은 좀 제한적이라고 예, 봐주신 거고 탑픽으로 SK 하이닉스 주셨는데 뭐 오늘 사자 들어가자는 아니고요. 20만 원 깨졌을 때가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 오늘이라도 20만 원 깨지면 뭐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다. 깨질까요? 예. 근데 뭐 그건 지켜봐야 알겠는데 네. 장 초반에 안 깨지면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 실적이 근데 생각보다 안 나오면 깨질 수도 있죠. 5조 한 4천억 아래로 나오면 그렇죠. 5조 초반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가이던스 정도 수준만 나와버리면 아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망가진 거냐? 뭐 그럼 3분기를 또 기대하고 사겠죠. 그럼 사면 목표가 어디로 보세요? 일단은 전고점 24, 5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간다고 보고요. 30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땐 30만 원, 뭐 짧게 봤을 때는 한 24, 5만 원 그렇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뉴욕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어느 정도 좀 중심이 잡혀 있는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더라고요. 어딜 봐야 될까? 제약바이오 지금 눈길 주기 가능한 자리일까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좀 피해가기 좋은 섹터죠. 이럴 때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좋은 실적을 내줬고,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다 아직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지금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좀 피난처가 좀 되지 않겠나? 근데 종목을 좀 잘 고르셔야 되고요. 어제는 진단키트 쪽에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모처럼. 그런 건 코로나 사시면, 이야기도 있었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코로나로 죽는 사람 없죠 지금. 예, 그리고 국가에서 뭐 비상을 건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감기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감기가 독감 유행한다고 해서 감기약이 잘 팔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별로 못 보셨죠? 잠깐 들었다 놓죠. 그렇죠. 예, 이것도 잠깐 들었다 놨다. 진단키트는 그냥 생각하시면 어제 단발성인 호재로 움직였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이 이제 장중에 30만 원도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돌파했죠.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자리에서 상단이 확 열린 걸까요? 오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일단 분위기는 뭐 상단은 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박스권 6월 초부터 해서 박스권을 그렸던 29만 원을 뚫었고요. 네. 30만 원을 지금 돌파를 했는데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데 어디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다들 또 뭐 화내실까봐 일단은 높게 지금 보시나요? 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일단은 40만 원을 가야죠. 가야 되는데 어제 왜 올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결국에는 그 로열티 수치의 기대감 그게 뭐 빨라야 26년 뭐 이런데 26년에서 27년 정도 돼야지 이제 로열티 수치를 할 텐데 그러면 그 이제 임상 3상도 결과도 기다려 봐야 되고 한데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 키트루다 SC를 혈액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백혈병 치료제로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머크사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없었던 암을 하나 더 추가하니까. 네. 그러면 그 SG형으로 똑같이 하니까 결국에는 알테오젠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을? 이렇게 지금 된 거고요. 지금 머크가 자체적으로 SG형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도 어제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참여자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모멘텀을 오랜만에 받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다이치 산교라고 이제 일본의 ADC 표적 항암제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다이치 산교가 갖고 있는 ADC 그 제품이 연간 한 20조 정도 팔리거든요. 20조나 팔려요? 예. 이게 키트루다랑 거의 뭐 맞먹는 규모가 되는데 그쪽으로의 또 추가 수출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뭐 일본어 잘하는 직원을 뽑기도 했고 봄에.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왜 그걸 알렸냐, 왜 그거를 공고를 했냐라고 해서 또 다이치 산쿄 쪽에서 또 쿠사리도 한번 먹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쪽에서 계약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키투르다 더하기 다이치 산쿄 ADC까지 들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줄을 서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회사들도 줄을 서는데 네. 바이오시밀러는 지금 뭐 키토리다는 뭐 3%를 받냐 5%를 받냐 로열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시밀러는 15%를 받냐 20%를 받냐입니다. 아예 그 레벨이 다르네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복제약은 돈 더 내라. 안 그러면 안 준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래서 알테오젠은 흐름을 잘 타고 있다.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높을까가 고민이었는데 40만 원까지 열려 있으면 꽤나 룸이 많이 남았네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제약바이오가 한 26년, 27년도를 지금 보고 지금 알테오젠 주가를 땡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뭔가 훼손되면 또 주가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직은 훼손되지 않고 잘 가고 있다, 순항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그래서 이쪽이 조금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을 것 예. 같은데 대표님 그럼 탑픽은 알테오젠인가요? 기존의 유한양행 굉장히 밀어주셨는데 지금도 매력적. 예, 알테오젠은 근데 이게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사기 좀 저도 못살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잘 알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름 많이 들어보신 유한양행 좀 큰 회사죠. 안티프라민으로 유명한. 네. 예, 유한양행도 굉장히 지금 좋고요. 이벤트가 좀 빠릅니다. 8월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23일쯤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렉나자와 이제 리브리반트 이제 병용해서 네. 얀센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얀센한테 팔았던 기술이고요. 그 얀센이 지금 임상 3상 발표하는데 그게 성공하게 되면 상업화 될 거고 로열티 수취 가능할 거고요. 오스코텍도 일부 받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 전까지는 계속 드리븐을 좀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될 가능성은 좀 없다. 없다까지예요? 그러면 목표가는 거의 어디까지 열어놓을 수 있어요? 네, 거의 지금 보통 없다. 보통 한 12만 원에서 한 16만 원까지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한양행이 여전히 탑픽이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으로 손절가 8만 원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3픽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IS 송범선 실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키다리 스튜디오. 이 종목도 뭐 웹툰도 있고 콘텐츠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예전에는 많이 유명했던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정말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2% 폭락하고 엔비디아도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자, 오늘은 빅테크를 좀 피해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자, 그래서 웹툰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웹툰은 빅테크가 아니죠. 약간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고요. 소나기는 피해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빅테크가 이제 다시 돌아올 시기에 다시 한번 들어갈 투자 포인트 잡아보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 미국의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뭐라고 했으면은 네이버 웹툰의 이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매수를 투자 의견 줬습니다. 자, 그리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현재가가 이제 $20 정도거든요. 20달러인데 이거의 3배인 $62로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3배나 올라갈 것이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이런 금융 투자 회사에서 목표가를 설정할 때 3배나 지금보다 3배나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보통 뭐 몇 퍼센트, 10%, 20%, 3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잡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자,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이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 올해 최대 3%에서 2026년에는 14%, 2029년에는 17%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사업이 지금 미국에서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만화 같은 거, 웹툰, 뭐 시네탑 등등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도 방영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 나스닥 상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빠지던 우리나라 국내 웹툰 주가가 23일에 한번 모멘텀이 발현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눌렸죠. 다시 눌렸는데 저는 오늘 같은 장세에서 빅테크가 빠질 때 뭐 테슬라를 비롯한 관련주들 좀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빠지는 이런 장세에서 웹툰주가 다시 한번 치고 오를 수 있다. 원래 수급이 이렇게 몰리거든요, 한쪽으로. 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제 만화, 웹툰 이쪽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봄툰, 레진 코믹스, 델리툰 이런 자체 웹툰 플랫폼을 운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게 델리툰이에요. 델리툰. 델리툰이 뭐냐면은 이 유럽 최초로 유료로 돈을 받고 하는 웹툰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웹툰을 수출한 거죠. 원래 이제 웹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거예요. 처음 최초로.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로 가져가가지고 유럽에서 최초로 무료가 아닌 유료로 웹툰 서비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런 만화도 이제 이렇게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K 웹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거 잘하고 있고 오른쪽에 거는 봄툰입니다. 보통 여성 구독자,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는 봄툰이고 레진 코믹스도 있는데 레진 코믹스 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온라인 굿즈 플랫폼인 제이미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굿즈를 판매하고 있고 콘텐츠도 영상 제작 이런 것들 합니다. 콘텐츠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게임화도 만들고 그리고 NFT 제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사업으로 지속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23년 좀 적자가 났어요. 네, 적자가 나가지고 약간 실적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측면이 좀 다시 한번 미어도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 100% 안 되게 낮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안정적인 경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저점 하단선 굉장히 저점이에요. 이거 왜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웹툰 관련주들이 계속 빠졌어요. 그때 잠깐 반짝하고 상장할 때만. 그리고 사실 상장하기 전보다 더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웹툰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골드만삭스도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3배나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낙수 효과,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가면은 국내 다른 웹툰들도 덩달아서 그 산업 자체가 좋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후발주자가 생기고 이러는 거죠. 산업이 좋아지면. 자, 그런데 차트가 너무 저점이다. 이런 것들은 오늘처럼 빅테크 종목들 눌릴 때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단선에서 추세 상승 전환에 시그널이 포착되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동그라미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모멘텀이 나왔어요. 이틀 전에. 자, 이게 이제 시그널의 그
방어세다, 방어세 트리거다. 약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웹툰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웹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의견에 따르면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목표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300원 선으로 잡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4,300원 이상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3,4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초가 3,800원, 3,820원 아래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신다면은 지금 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이 종목 역시 좀 밀려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좀 밀려서, 왜냐면 장세 전체가 좀 오늘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려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잡고 4,300원까지 가져가시면은 이 웹툰 산업의 큰 성장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약세장에서 그래도 조금 몸을 피해 있을 수 있는 섹터 웹툰주 그 안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 목표가는 4,3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3,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로 정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 급락, 폭락했고요. 반도체가 얻어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조금은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전략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조 원대 중반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해냈잖아요. 사실 근데 삼성전자보다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SK 하이닉스면 약간 또 컨센서스를 한번 또 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고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으로 출발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장중에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그때 조금은 흐름을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잠시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목표가는요. 현재 2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빼고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코스피 추천주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종목 추천해줘. 삼성전자 이외에 오늘 주목할 만한 코스피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영경 660을 추천드립니다.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네요. 앵커의 픽과 AI 픽이 이렇게 같아질 줄은 몰랐는데 삼성전자 이외에 SK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챗GPT는 이번 주 내내 반도체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다음 주 다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일단은 계속 반도체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전문가의 픽은 키다리 스튜디오, 앵커의 픽과 AI 픽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도 걱정이 커져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개장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원체 흔들려서 걱정이 커지고 있거든요. 일단 전일의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선방했지만요.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미국 그 대선 불확실성은 계속 좀 우리 시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좀 간밤에 뉴욕 증시 좀 과하게 빠져가지고 사실 저도 걱정을 안 하려고는 하는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비도 좀 잘 피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수익을 낼 때는 또 이제 공격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거니까 너무 하루하루 등락에 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도 일단 좀 아쉽잖아요. 뭔가 좀 후련한 모습이 계속 안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어제장의 좀 특징을 보자면 미국 대선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네. 이제 트럼프 후보를 좀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좀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참 누군지 몰라도 참 말 잘 지어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그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조금 약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떤 대선 후보 관련한 수혜주 논리가 어제는 조금 이제 테마성 섹터에 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시총상이 좀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경계 심리 쪽이 아무래도 좀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를 조금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상이 대형주군에서는 여전히 조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 섹터 중에 계속적으로 시세를 냈던 부분들은 이제 방산, 뭐 바이오 정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조선주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논리가 한쪽으로 쏠려서 반영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움직이는 섹터들 보면은 신재생 그리고 뭐 대마, 뭐 마리화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아직은 좀 테마군 쪽 위주로 좀 그렇게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정작 이제 뭐 해리스 트레이드 하면은 좀 2차 전지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무거운 상황이에요. 어쨌건 좀 반등 탄력이 좀 계속 좀 약한 뭐 그런 상황이고 다만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 좀 간밤에 또 뉴욕 증시의 이 어떤 급락을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속아낼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이 트럼프 피격 이후에 굉장히 극심하게 흔들렸던 시장이 그래도 최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좀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뭐 뉴욕 증시가 저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좀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힌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체 대형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투자 심리가 제대로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주라고 해서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또 선전을 해주고 있고 뉴욕 증시 안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좀 파란불을 켜주는 거죠. 뉴욕 증시 안에서도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 여전히 매력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뭐 제약바이오 제가 이제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여러분들 대형 제약주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게 삼성바이오로지스. 어제 정말 탄력적이었어요. 쌈바춤을 췄죠. 네. 실적도 완전히 쌈바춤입니다.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네. 그리고 중간이 셀트리온이고요. 아래가 한미약품인데 이들 종목들이 이번 달에 지금 쌈바가 지금 이번 달만 무려 21%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셀트리온이 쌈바 차트를 보면서 지금 셀트를 보게 되면 뭐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녀석도 이번 달에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이번 달에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약주의 이 픽3는 지금 다 좋은 모습이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300억대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왜 유독 얘가 강했는지가 일단 실적으로 증명이 된 이런 하루였는데 일단은 어제 또 뭐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이렇게 자극시켰던 그 모멘텀이 뭐였냐면 미국 상원에서 그 특허 남용 방지법이 통과가 됐다. 네. 근데 사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 갖다 붙이는 거 참 잘하는 시장이긴 한데 이젠 누가 되든 수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트럼프 수혜주로 움직였다가 이제는 누가 되든 수혜. 왜 이게 이런 논리가 왜 이제 성립이 되냐면 지금 미국 상원 의장이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뭐든 아전인수해가지고 이걸 다 재료로 삼아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젖은 그 장작도 넣으면 타고요. 다 탄 연탄도 넣으면 다시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이슈에도 반응을 예.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뭐가 됐든 간에 확실히 좀 탄력을 받는 뭐 그런 모습인데 항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서 뭐 바이오 시밀러나 뭐 CMO 쪽에 수혜가 기대된다. 이건 이제 뭐 세부적인 논리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그런 상황에서 좀 수급의 안식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분명히 이건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떤 그 제약바이오가 좋은 흐름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극복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런 꼿꼿한 추세를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이건 신뢰도도 높여갈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분명하지만 반도체 2차 전지가 부진한 거에 따른 수급적인 반사이익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알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제가 이제 뭐 이 제약바이오의 탑픽으로 3개 제시해드린 거는 이번 달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고 시장을 안 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 우리 투자의 맛에서 좋은 맛집으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뭔가가 이렇게 계속 좋아질 때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따져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항상 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반기에 반바지 이야기했던 이유가 반바지 다 간다가 네. 아니었죠. 시속 게임으로 뭐 반도체가 떨어지면은 바이오 쪽, 2차 전지 쪽으로 뭐 수급이 흘러갈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건데 바이오 쪽으로 지금 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바이오 안에서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닥 포진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요. 네. 그 안에서 뭐 펩트론,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들은 급락이 네. 나왔었고요. 알테오제는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네.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의약품하고요. 코스닥 제약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의약품은 삼바춤을 추면서 계속 추세를 올려가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 제약 쪽은 물론 최근에 다시 좀 조금 돌려 세우는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코스피 대형 제약바이오보다는 약하죠.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그 제약바이오는 군집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알테오제는 급등을 했는데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은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이 움직인 논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시브 수급이 반도체 2차 전지 사기는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이 의약품으로 좀 더 몰려드는 것들이 있고요.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그냥 종목별로 그냥 각계 전투. 그러니까 그때 그 종목의 이슈나 수급에 의해서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군집성도 안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일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캐치를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이제 시총상위 대형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변동성이나 온도차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걸 또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코스피 의약품을 좀 선호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피 그 의약품 시총상위 업종들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시총상위 업종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눈에 띄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스피 의약품 업종의 시총상위 종목들은요. 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돈을 저렇게 벌었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총상위 주요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 넘게 벌었고 셀트리온도 2조 원 넘게.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번 돈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의약품 업종들은 물론 이제 PER로 따져보게 되면은 뭐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장부상 저거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은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돈을 버는 기업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바이오는 변동성도 크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심리는 다른 어떤 섹터보다 어떤 상승했을 때 파괴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변동성을 이제 각오하고 들어가는 쪽에 좀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변동성이 크긴 하죠. 근데 제가 코스피 의약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대형 제약주 쪽을 하십사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돈을 버는 쪽이 나중에 그러니까 설령 오늘부터 제약바이오가 무지하게 빠져요. 무지하게 빠졌을 때 그래도 이 돈을 벌고 있는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뭐 아니면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물리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돈을 계속 버니까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은 정말 그 꿈을 먹고 엄청나게 올라갔고 알테오제는 지금 무려 시가총액이 16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제를 코스피로 갖다 놓으면 셀트리온 다음이에요. 바이오 탑3가 된다고요. 코스닥 시총 1위까지도 지금 예, 노려보는 자리여서. 지금 바이오 지금 1위예요, 제가. 그렇죠. 바이오에선. 바이오에선 1위죠. 그런데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저 녀석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런 종목이 예기치 않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저게 언제 또 다시 올라올지라는 기약.
저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안 그래도 바이오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섹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바이오가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운이 나빠서 예기치 않은 어떤 좀 그 어떤 하락에 좀 물리더라도 다음을 좀 기약하려면 그래도 좀 돈을 버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여전히 저의 관심 종목은 삼바, 셀트리온, 한미약품 그리고 또 이제 저 위에 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유한양행까지 네. 이쪽 시총상위 그 코스피 이런 좀 바이오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체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함은 이제 꿈을 쫓아가는 기업들이 많죠. 네. 그런데 좀 물렸을 때는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 보니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대형주 쪽으로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높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작은 중소형단으로의 제약바이오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아까 해리스 트레이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대표적인 그 종목들이 신재생이더라고요. 지금 뉴욕 증시 안에서도 유틸리티가 선전을 해주고 있고요. 네. 신재생 지금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오매불망 좀 반등 기다리는 건 역시 2차 전지가 대표적인데 네. 근데 어제는 이제 약간 좀 테마군 쪽에서만 그런 어떤 트레이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근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 어제 또 CS 윈드가 또 장중에 8%대 좀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고 한화솔루션도 일단 좀 용두사미가 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5%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럴 때 좀 약간 끼가 있는 게 SDN인데 이럴 때마다 한번 급등 시도를 하기는 해요. SDN이 풍력인가요? 예, SDN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장중에 18% 일단은 급등하는 시도가 나왔는데 일단 트럼프 우려감으로 좀 이제 그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해리스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 대선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성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신재생 쪽이 최근 이제 미국 대선 변수에서 이제 트럼프 쪽에 대한 어떤 쏠림이 조금은 이제 반대편으로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신재생 쪽이 다시금 한번 좀 반등 시도를 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신재생은 좀 계속해서 이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체 그 정치적인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좀 놓고 좀 흐름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속도를 내봐야 되겠네요. 티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행주가 급락세 보였는데 예. 원체 올라간 자리도 없었죠. 근데 예. 지금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사실 이게 이제 여행주가 어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게 어디 갔니? 잠깐만요. 너무 많은 차트를 펼쳐놔가지고 잠깐만요. 일단 어제 그렇게 급락한 예. 배경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이제 미정산 쇼크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들이 계속 돌았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갖고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드디어 이제 이런 어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시장에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란 풍선이 어제 그래서 장중에 10% 급락을 했고 참좋은 여행도 어제 장중에 7%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투어도 어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티몬 위메프의 그 정산 지연 사태에서 가장 좀 익스포저가 이제 큰 쪽이 여행, 항공, 전자결제, 피지사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단은 그 장 초반만 하도 좀 잠잠하다가 좀 장중에 이제 티몬 그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한 그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여행주 쪽이 일단은 가장 먼저 좀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어제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자고 하면 이쪽에 지금 노출된 지금 미지급금이 한 1,000억대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요걸 한번 그러니까 왜 어제 여행주가 유독 타격을 받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행사들이 보통 이커머스 쪽에서 여행 상품을 많이 파는데 지금 미지급금 추이를 추정한 좀 자료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행 대장 중인 하나투어가 최대 지금 100억 정도 네. 지금 미지급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모두 투어도 100억 그리고 뭐 교원 투어도 최대 100억 그리고 이제 그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다 이제 상장 여행사죠. 근데 이게 50억 전후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타격을 받았냐면 지금 저 미지급 규모가 100억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요. 저 정도 규모가 뭐냐면 지금 저 여행주들의 한 분기 영업이익 평균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나쁘다면은 저 금액이 다 삼각됐을 때는 또 다시 실적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여행주 쪽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간 자리에서의 줍줍 기회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까요? 사실은 좀 억울한 게 지금 여행 항공주 쪽은 지금 휴가철 극성수기거든요. 근데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예,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듯이 현찮을 판에 예. 이런 걸로 오히려 주저앉아 버렸는데 사실 이제 이 티몬 위메프 정산 그 지연 여파가 어제 비로소 처음으로 시장에 반영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아직 봉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떠한 파장이 더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행주 그리고 이제 좀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들 이쪽은 일단 좀 신규 접근. 그러니까 아무리 살 거 없어도 그건 일단 안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은 그냥 좀 관망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뭘 일단 갖고 있는 종목들을 뭐 굳이 뭐 애써서 뭐 투매할 필요나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일단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조정 시에 또 매수한다라는 또 그런 관점도 유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도 좀 차분히 관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어제 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뭐 러시아 평화 협상한다 그래갖고 뭐 재건주 쪽으로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정도나 제한적으로 트레이딩 할까? 그 외에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을 아직 좀 모호하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좀 이제 관망하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자.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우 부장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말 수익 극대화도 아니고 수익 지키기도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포트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하겠습니다.